자, 승려들의 교류와 활동 들어갑니다. 자, 승려들은 당시 최고의 지식인들로 인식이 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저번에 불교가 전파가 되는 것을 수업을 했는데 그 불교가 그냥 전파가 되지 않고 누군가가 이동하면서 옮겼을 텐데 당연히 그들은 승려들이었겠지. 그래서 이 당시 스님들은 어려운 불경을 읽을 줄 알고 번역도 할 수 있고 당시에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가진 최고의 지식인으로 대접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국제적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나라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승려라는 신분 자체가 국적에 우선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 예를 보면 이 예를 찾다 보니까 대부분 고구려 사람이 나오긴 하는데 이들의 활동을 보면 고구려의 스님인 해량이 신라의 최고 귀족이었던 거칠부를 교육을 하고 또 나중에 신라의 불교고단을 책임지는 국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승려라는 신분보다 고구려 사람이라는 것이 더 중요시 되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 근데 당시의 스님이라는 존재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존재였고 이 승려의 신분이 국적에 우선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 핵심은 뭐냐? 이 승려들은 동아시아 세계를 자유롭게 오고 가면서 불교뿐만 아니고 다른 문화들도 전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더 살펴보면 해자라는 사람은 일본의 최고 권력자였던 쇼토쿠 태자의 스승으로 활동을 하였다고 하고 마찬가지 고구려 사람인데 일본에 가서 최고 권력자의 스승이 됐다는 이야기야. 고구려의 담증은 일본 호류사에 기거하면서 오경과 불법을 강론하였고 고구려의 도침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스파인데 이 사람은 백제 계로왕과 바둑을 통해 교류하며 신임을 얻었다고 하는데 자 도침이 원래 고구려 스님인데 자기가 고구려에서 죄를 저질러서 도망쳤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왜 왕이 만나주냐는 거지. 당시 스님의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왕이 이렇게 스님 정도면 나와 대화를 섞을 수 있겠군 하고 만났다는 이야기죠. 다른 예를 보면 감진 스님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당나라 스님입니다. 근데 일본에서 계속 건너서 계율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5차례나 실패했지만 눈까지 멀었지만 어떻게든 건너오니까 일본 천황이 직접 이 사람을 환영하고 당시 지었던 큰 절인 도다이사를 이 사람에게 주지 스님을 맡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당시 스님들의 위치가 당나라 스님인데 막 일본에 불러오잖아. 그러니까 동아시아 세계를 자유롭게 오고 갔다라는 거지. 해자 이야기는 아까 했었죠. 쇼토쿠 해자의 스님이었다. 역시 국적을 뛰어넘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 그리고 인도에 다녀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진의 법현, 당의 현장, 뭐 신라의 해초 이 사람들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그 예를 들게 되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된 것은 이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인도를 갔다 온 다음에 여행기를 저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까지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인도에 가서 뭘 했겠어? 불경 가지러 갔겠지. 그래서 이 승려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국제적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다. 시기도 각자 다르죠. 동진의 법편은 보니까 주로 4세기에 활동을 했고 당나라의 현장은 7세기에 활동을 했고 해초는 8세기에 활동했는데 계속 불경을 가지러 인도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 당나라의 현장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서유기의 삼장법사의 모델이 되죠. 물론 이 사람이 실제로 현장법사가 인도에 갈 때 뭐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이런 사람 데리고 간 건 아니지만 자 그리고 이 동아시아의 불교가 이제 불경을 가져오는 거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종파들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 또 그런 종파들도 각자 국가에 이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7세기, 8세기가 되면 불교 이해가 깊어져서 새로운 종파가 생기는데 이러한 새로운 종파가 또 빨리빨리 전파가 된다는 이야기야. 보면 의상이라는 사람은 신라 사람인데 당나라에 유학하고 돌아와서 신라의 화엄정을 개창했다고 하고 사이초나 구카이는 각각 일본의 스님인데 이 사람은 주로 8세기에 이동을 하지 8, 9세기에 당에 유학하고 돌아와서 일본의 천태종을 개창하고 구카이는 당에 유학한 뒤 돌아와서 일본의 진원종을 개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모가 두드러지는 거지. 승려들은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자 국가를 초월한 국제인이었다라는 이런 면모가 크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국제인들이 만나는 사찰이라는 공간, 당연히 국적을 초월한 공간이 될 수밖에 없겠지. 자, 그리고 불교가 이제 이후에는 이 선종이라는 새로운 종파가 생겨서 많이 각광을 받게 되는데, 선종 도대체 뭐냐? 자, 선종은 교종에 대응하는 이야기예요. 교종은 기존의 불교는 죄다 교종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의 불교는 인도까지 갔다 와서 불경을 가지고 오듯이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을 공부하는 종파들, 천태종, 진원종 다 교종에 들어갑니다. 근데 선종은 남부조 시대 달마가 만들었고 당나라 시대 때 유행하는데, 이 경전을 중요시하지 않고 참선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을 중시하는 게 선종의 성격이지. 그러니까 이 둘은 같은 불교지만 성격이 매우 다르단 말이야. 근데 이런 선종이 당나라에서 유행하기 시작하니까 신라로 퍼져서 신라 말기에는 선종이 매우 융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에는 선종이 매우 융성했기 때문에 교종과 대립을 했고, 그러한 대립을 극복하겠다고 의천이나 진울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내용을 아마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텐데, 뭐 의천은 교광겸수를 내세웠고 진울은 정해쌍수, 도노점수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고려 시대에는 이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주장하게 되죠. 일본에도 선종이 유행하게 되는데, 자, 일본은 선종이 아주 늦게 전해집니다. 가마쿠라 막부 시대에 돼서야 전해지는데, 자, 송나라에서, 그러니까 가마쿠라 막부는 이제 당나라도 아닌 거야. 송나라에서 선종을 배워 귀국한 에이사이 이후에 번성을 하게 되는데, 자, 무사의 기풍과 맞아서 막부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았습니다. 자, 막부면은 이제 일본은 무사들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던 시기가 가마쿠라 막부 시대인데, 이 가마쿠라 막부 시대에 선종이 매우 유행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 분명히 동아시아의 교류가 활발했고 스님들이 국제인으로 오고 가면서 종파가 빨리빨리 전해졌는데, 왜 일본은 선종이 헤이안 시대 때 전파가 안 되고, 왜냐하면 당나라가 헤이안 시대와 대응하는 시대인데, 나라 시대와, 왜 가마쿠라 막부 시대까지 가서야 이 선종이 유행하냐는 거죠. 그것은 아마도 이 헤이안 시대 때 894년에 견당사 파견이 중지됐기 때문에 일본은 이때부터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폐쇄적으로 지낸단 말이야. 근데 딱 요때쯤에 유행한 게 선종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선종을 받아들이는 게 늦었다는 거지.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가 선종을 받아들인 게 9세기인데 일본은 거의 12세기, 뭐 13세기쯤 돼서 이것이 유행을 한 거니까 거의 한 400년 정도 차이가 나잖아. 근데 일본은 지금 당시 문을 닫아 걸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교가 퍼져나가면서 당연히 이 불상과 사찰을 건축해야 되니까 불교 예술과 인쇄술의 발전도 퍼지게 되는데, 자, 불교 예술은 간단하죠. 불교가 퍼지면 당연히 불교 건축, 불상, 불화들이 같이 전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원탑, 불상 등의 불교 예술도 퍼지게 되겠지. 그럼 불교가 전파되면서 당연히 이런 불교 예술들도 발전하고 전파가 되는 거지. 그래서 동아시아에 이런 탑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근데 대신 각자의 특성에 맞는 탑들이 만들어지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진흙이 많으니까 진흙을 구워서 만든 벽돌탑, 전탑을 만들고, 우리나라는 돌이 많으니까 화강암을 깎아서 만든 석탑을 많이 만들고, 일본 나무가 많아서 목탑을 많이 만드는데, 그래서 이런 불상 전파가 된 거 보면은 일본에 있는 상인데 왜 백제 성왕의 얼굴이 본따져 있냐는 거지. 왜냐하면 일본은 백제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백제 기술자들이 와서
불상을 만들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전파의 방향이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도에인과 야마토 정권의 성장에서 이 도에인이 가져온 문화가 야마토 정권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 그 중에 이제 제철 기수가 불교가 대표적인 거지. 왼쪽에 있는 게 일본 국보 1호고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나라 반가사유상인데 만들 때 쓴 재료만 다를 뿐이지 형태나 이런 것들이 완전 똑같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전파의 방향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나라 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불교가 전파되기 때문에 이 아스카 시대의 일본의 유물들은 한반도와 아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교 일본에선 불교가 이렇게 그 전파가 되는데 이런 도다이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도다이사인데 이 안에 불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도다이사 같은 경우에도 신라나 백제 출신의 기술자들이 짓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어. 이런 불상을 만드는 데에도 백제인들이 백제 출신 사람이라고 해야겠지. 이미 백제가 망한 지 한참 지났으니까 백제 출신 기술자들이 이걸 만들었다라는 기록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교의 전파와 함께 이런 건축이나 불상 만드는 기술들이 같이 전파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석탑을 봐도 이 미륵사지 석탑이 원래 우리나라도 목탑을 만들었는데 석탑으로 변화가 돼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 미륵사지 석탑을 복원을 할 때 일본의 목탑을 보고 형태를 추측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도 뭐겠어? 이 백제 사람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사찰이나 탑들을 건축을 했기 때문에 두 나라의 양식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역으로 백제 유물들을 복원을 할 때 일본에 있는 유물들을 참고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야. 이것도 마찬가지. 아스카데라라는 일본의 사찰인데 소가시가 이제 일본의 불교를 주도적으로 들여온 세력이죠. 그리고 이 소가시도 백제계 세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일본에서 또 초기에 만들어진 이런 사찰도 당연히 백제 승려들과 장인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계속 이제 유물을 보여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백제에서 일본으로 불교가 전파되면서 이런 절을 만드는 기술이나 사찰 건축이나 탑을 만드는 기술이나 불상을 만드는 기술이 들어오게 됐다는 이야기지. 자, 그리고 이 동아시아 각국의 사원 건축은 이러한 건축 기술이 이 사원 건축에만 머물지 않고 궁궐이나 서원 일반 주택의 건축에도 이런 서원 건축이 영향을 미칩니다. 왼쪽은 경복궁 근정전의 천장이고 왼쪽은 경복궁 근정전이고 오른쪽은 성사 대흥전인데 이 궁궐의 천정 양식이 마치 이 사찰의 천정 양식과 거의 비슷하잖아. 이런 것도 영향이 있었다. 단청이나 이런 것도 이 불교에서 건축 기술을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당연히 대궐을 건축할 때도 쓰이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탑 얘기를 하면 자, 인도에서 탑이 처음에 만들어졌는데 자,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은 벽돌탑이고 한국은 석탑이 일본은 목탑입니다. 각자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주로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예외도 있지. 그치? 중국의 전탑을 모방해서 신라에서 모전 석탑을 만드는데 이건 되게 웃긴 게 신라 사신들이 중국에 가서 전탑을 보고 왔겠지. 야, 우리도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신라는 주로 석탑을 만드니까 돌을 벽돌 모양으로 깎아서 벽돌탑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전 석탑이야. 전탑을 모방해서 만든 석탑이래. 얘가 엄밀히 말하면 재료가 벽돌이 아니고 돌이야. 돌인데 벽돌 모양으로 깎아버린 거야.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석탑입니다. 근데 전탑 양식을 본따 만들었다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도 목탑이 엄청 많아요. 원래 일본에 목탑이 많다고 하지만 그런 목탑의 원조 기술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거지. 물론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가지고 왔지만 중국도 목탑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뭐 만드는 탑의 종류는 있지만 또 다른 것들도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탑의 원래 기본은 목탑이었지.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에도 석탑이 존재는 합니다. 예외적인 건 있다는 거예요. 주로 만드는 것들은 뭐 우리나라는 석탑, 중국은 전탑, 일본은 목탑 뭐 이런 거지만. 자, 그리고 인쇄술이 불교와 함께 많이 발전하게 되는데 불교가 확산되니까 당연히 불교 경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겠지. 그 과정에서 목판 인쇄술이 도입이 되는데 당연히 인쇄술을 만들어서 인쇄를 하는 목적은 불경을 인쇄하는 게 목적이니까 주로 불경 인쇄에서 찍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외국도 마찬가지야. 서양에서 처음 활자 기술이 만들어져서 활자 인쇄를 할 때도 뭐 제일 먼저 찍어낸 책의 종류가 성경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남아있는 유물을 보면 이 신라시대 751년에 만들어진 목파 인쇄물인 무구정강 대다라니경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찍부터 목판으로 인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판으로 뭘 주로 인쇄를 했느냐? 무구정강 대다라니경이라는 불경을 인쇄를 했다라는 거지. 이 탑에서 발견이 됐다고 해. 석가탑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죠. 그리고 일본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백만탑 다라니경이라는 또 인쇄물이 있다는 거예요. 역시 불경입니다. 그러니까 인쇄술이 왜 발전했냐는 거야. 필요하니까.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잖아. 근데 어떤 필요가 있었냐는 거지. 불경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인쇄술을 발전시켜서 책을 많이 찍어내야 될 필요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대장경이 인쇄되는 게 유행이 되는데 불교 경전을 모은 대장경이, 그러니까 경전을 하나하나 인쇄하는 게 아니고 있는 경전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합본을 만들어서 인쇄하는 게 유행이 됩니다. 송나라에서 인쇄된 뒤 요금, 원, 명, 그리고 고려, 일본 등 동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발행되는데 사진은 팔만대장경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가수의 앨범이 이렇게 종류가 많아. 그럼 대장경은 뭐냐? 이 수많은 앨범을 하나의 합본으로 만들어낸 게 대장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당시 동아시아에서 이런 대장경이 유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만들어진 게 팔만대장경이죠. 근데 이런 것들도 왜 이런 국가적인 사업으로 대장경을 만들었냐는 거지. 역시 불교 신앙이 동아시아 각국에 퍼져 있기 때문에 대장경을 찍어서 경전을 만들어낼 필요성이 생긴 거지. 근데 아까 봤듯이 대장경이라는 것은 어떤 한 나라에서만 유행한 게 아니고 중국에서도 유행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하고 일본에서도 유행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불교를 매개로 해서 동아시아의 공통적인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